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러시아의 레드마피아, 중국의 사마페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조직 폭력단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범죄 조직들은 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옛날에도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있었던 범죄 조직으로 현대의 조폭이나 마피아 이상으로 막장이었다고 하는 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정변으로 인해 왕이 교체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정변의 중심에 있었던 군부는 이후로 꾸준하게 왕실과 조정의 견제를 받아왔죠. 이로 인해 조선 사회에서는 무를 천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보다는 문을 더 높게 쳐주는 풍조가 생겨났으며 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단순한 유익거리 또는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권장되던 활쏘기나 민간에서 놀이로 유행했던 씨름과 택견 정도를 제외하면 백성들에게 무술을 연마하는 것 자체가 인기가 없었던 데다 집단으로 모여서 무술을 연마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반역을 꾸미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술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 그 자체를 숭상한다고 주장하는 검계라는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검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숙종 때 처음으로 조정에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죠. 숙종 10년인 1684년 2월의 실록을 살펴보면 당시 좌의정이었던 민정중이 숙종에게 백성들 중 몇몇의 무례배들이 검계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사롭게 무술훈련을 하거나 폐악질을 부리고 있다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적보다 더 골치 아픈 근심거리가 될 수 있으니 포도청에 일러 이들을 잡아서 귀양 보내거나 참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청을 했다고 하죠. 사실 검계가 무를 숭상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폭력을 좋아하는 건달들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주로 했던 짓들만 살펴봐도 양반을 죽이고 재물을 훔쳐가거나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현대의 조폭보다 더한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가지고 다니기 좋도록 짧게 만들어진 창포검이나 언뜻 보면 대나무 지팡이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칼이 들어있는 죽장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무기들을 가지고 수시로 칼부림을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정상적인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특이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비단 옷 위에 일부러 허름한 옷을 걸치고 다니고 얼굴을 가리는 기다란 삿갓을 눌러쓴 채 눈 부위에만 구멍을 뚫어서 다녔다고 하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평소에는 가죽신을 신다가 비가 오는 날에는 남악신을 찾았던 것과 반대로 검계의 조직원들은 날씨가 맑은 날에는 남악신을 신고 비가 오면 가죽신을 신는 등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티를 내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조직폭력배들이 몸에 문신을 하듯이 이들은 몸에 칼자국이 없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의 몸에 칼자국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해준 덕분에 훗날 검계의 조직원들을 잡을 때 칼자국이 난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죠. 검계는 주로 기루에서 먹고 자며 살인이나 강도, 약탈, 겁간 등을 밥 먹듯이 해서 나라에서도 큰 골칫거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부 기록에서 검계가 조직원들에게 권하는 행동 강령을 보면 다음과 같죠. 양반을 죽이고 재물을 갈취한다. 부녀자를 잡아다 강간한다. 현대의 조직폭력배들도 대놓고 이런 미친 짓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검계 중 일부는 주막이나 기생집에서 일하는 기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녀들의 뒤를 봐주는 기둥서방 역할을 하거나 도박 또는 고리대금업 등의 돈놀이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영조가 아직 세제였던 시절 세제궁에 별감을 지냈던 표철주입니다. 표철주는 몇만 금이나 되는 재물을 가진 부자로 평소에 늘 황금색 바지를 입었는데 비가 와서 옷이 젖으면 즉시 새 바지로 갈아입을 만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날마다 기생을 끼고 술독에 빠져 지냈으며 몸이 날렵하고 무예가 뛰어나 툭하면 사람들을 때렸다고 하죠. 한나라 세제에 호위를 했던 표철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검계는 불안당 패거리이긴 하지만 무예 실력은 뛰어났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숙종에서 영조대까지 훈련대장직을 지내면서 검계의 조직원들을 잡으면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으로 유명한 장붕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영조 9년의 기록을 보면 검계의 암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장붕익을 암살하러 그의 집에 몰래 잠입해 들어왔다가 발각되었고 분노한 장붕익이 직접 검을 휘둘러 암살자를 공격했지만 끝내 붙잡지 못했고 암살자는 유유히 벽을 타넘고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훈련대장을 상대로 맞서 싸울 만큼 검계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검계의 장기 중 하나가 바로 담을 타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민속촌이나 일부 도시에 남아있는 한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담장이란 것이 그리 높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의 키 정도는 되는 높이의 벽을 단숨에 타넘었다는 기록을 봤을 때 이들은 매우 날렵한 몸놀림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검계들 중 상당수가 의금부의 하급 직원인 나장이나 궁궐의 무예별감 같은 하급무인 출신이 많았다고 하죠. 조선 전기의 인물인 유자광 또한 검계는 아니지만 출세하기 전에는 궁궐을 지키는 하급무사였는데 몸이 날래고 힘이 세서 담장을 훌쩍 넘어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자광은 서울로 태어나 집안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자 술과 여자에 빠져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다는 기록으로 봐서 이름만 검계가 아니었을 뿐 하는 짓은 검계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하네요. 앞에서 언급했던 포도대장 장붕익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검계를 무척이나 싫어했죠. 그래서 틈만 나면 군사들을 풀어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검계를 잡아다가 모조리 죽여버렸기 때문에 당시 검계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이 바로 장붕익이라고 합니다. 후대의 인물인 이규상이 쓴 장붕익의 전기 장대장전에 따르면 검계의 나이 많은 깡패 중 하나가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장군 중 이완, 류영련, 신여철 등 무서운 사람들이 많지만 장붕익은 그들 이상으로 무서운 사람이니 그 앞에서는 알아서들 기라며 훈계를 했다고 하죠. 검계의 일원들은 모두 몸에 칼자국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끼리도 조직원임을 확인할 때 칼자국이 있냐 없냐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장붕익은 몸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잡아들여서 족치고 봤는데요. 수없이 많은 검계의 일원들이 장붕익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죄질이 가벼운 단순 가담자들마저 발 뒤꿈치에 힘줄인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무거운 벌을 받았다고 하죠. 당시 검계의 일원이었던 표철주도 이런 장붕익이 무서워서 아예 한양을 떠났다가 장붕익이 죽은 1735년 이후가 돼서야 늙은 몸을 이끌고 겨우 한양으로 돌아왔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장붕익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렸으면 표철주는 꽤 나이가 든 노년에 이르러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지금 장사또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라고 묻기도 했으며 내가 아직도 안 죽고 있는 건 지하에서 그 인간 얼굴 보기 싫어서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그럴만도 한 것이 표철주는 젊은 시절 살림이 여러만금이라 황금투구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의 갑부였지만 그 재산이 불법행위와 폭력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 중 대부분을 장붕익의 단속을 받고 몰수당하거나 한양을 떠날 때 도피자금으로 써버렸다고 하죠. 때문에 늙어서는 지금의 부동산 중개인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다고 하네요. 사실 아무리 표철주가 외지로 도망을 갔다 해도 장붕익이 잡으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결국 그를 잡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도 영조가 세제 시절 신임 목사로 인해 위태로운 처지였던 자신을 호위해준 표철주의 공을 생각해서 굳이 그를 잡아들이지는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 짐작되죠. 결국 검계는 영조대에 이르러 남김없이 소탕되면서 더 이상 모습을 보기 힘들다가 조선이 본격적으로 막장화가 되는 순조 시절에 와서야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의외인 사실은 이들 검계의 뒤를 이은 조직이라 짐작되는 비밀결사 조직 검계단은 일본 제국의 조선 지배에 맞서 저항활동을 펼쳤던 의로운 단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흔히들 웃음과 노래를 팔고 가끔 몸까지 파는 그런 여자들을 기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극에서 자주 나온 간드러지는 말투로 남정네들의 심금을 울렸던 느낌의 기생은 사실 일부의 기생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기생은 일제에 의해 매춘부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기생은 매춘부라는 인식은 이 일제강점기와 현재 사극들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매춘부는 들병이, 화랑유녀, 작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들병이는 들병에 술을 담아 떠돌다 다니며 술도 팔고 몸도 팔고 하는 여자들이었고 화랑유녀는 절 주변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였으며 작부는 술집에서 술과 몸을 파는 여자들을 말했죠. 이와 같이 기생의 몸을 파는 매춘부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자들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생의 신분은 제일 낮은 신분인 천민이었죠. 하지만 운 좋게 부자인 양인이나 양반의 첩이 되면 돈을 사용해 천민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기생은 관아에 등록이 된 기생만이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기생들의 명단인 기적에 이름이 한번 오르면 신분은 천민이 되었죠. 그래서 혹시나 기생이 자식을 낳더라도 천민 신분은 대물림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생활 수준은 중산층 이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들은 천민이었지만 교양과 기품이 있는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재능과 성격, 인품 등 엄격한 교육을 거쳐 프로 기생을 양성했고 기생을 일종의 제도와 같이 정착시켰으며 나라에서 직접 기생들을 관리, 감독했죠.
그들은 장학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기생들의 교육을 맡은 사람들은 은퇴한 퇴기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선배로부터 기본적인 춤과 노래, 악기나 서화, 시조 등을 배웠으며 높은 관리를 대할 때 필요한 예의나 고상한 말투와 행동도 배웠죠. 어린 기생은 준하를 보며 성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을 거쳐 프로 기생이 되면 궁이나 관아 같은 곳에서 열리는 잔치에서 각종 춤과 노래를 하며 흥을 돋구었고, 이 일 외에는 백성들이나 마을에서 벌이는 각종 잔치 등에도 참여했죠. 게다가 그들은 장학원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춤과 노래들을 민간으로 퍼뜨려 문화나 예술에도 기여를 많이 하기도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전승되는 전통예술의 상당수는 기생들에 의해 전승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전통예술을 가르치고 후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도 겸했죠. 높은 수준의 기생들 때문에 양반들은 기방오보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기방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기생은 돈이 필요한 처지이니 손님들 기분을 맞춰주고 돈을 뜯어내는 일을 흔했기 때문에 기생과의 약속을 믿지 말고, 기생 앞에서 어설프게 시를 짓고 문자를 읊다가 개쪽을 당하거나 정말 문자를 잘 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는 지 잘난 척만 하는 꼴이니 이러나 저러나 본전도 못 뽑을 확률이 높으니까 문자를 읊고 자랑하지 말 것을 오불에 있었죠. 또한 기생들을 말하는 꽃이라는 뜻의 해어화라고 부르는데, 이 꽃으로 비유되는 기생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건 이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여겨 꽃을 선물하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문이 열렬히 자랑하지 않는 것, 이 5가지가 기방오불이었죠. 이 기방오불 중 2번째를 보면 웬만한 양반들도 기생들 앞에서 글 좀 쓰고 문장 좀 한다고 거드먹거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근데 정말 의아한 점은 기생이 머무는 곳인 기방에는 원래 양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풍류를 즐기거나 잔치 때는 기생들을 양반이 노는 곳에 불러올 수는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일부 지체 높으신 양반들과 왕족들은 기방에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조선 후기에는 중인과 평민들도 돈만 있으면 기방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생들은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지기도 했는데요. 명나라나 청나라의 사신이나 관리들이 조선으로 올 때면 밤에 그들의 침소로 기생을 들여보내 접대하게 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반개수록에는 오늘날 관아에서 창기를 길러 사객이 오면 그들을 접대하게 했는데 이들을 반기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관아에서 사신들 접대를 위한 창기를 양성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난 후 청나라의 사신들은 과도하게 기생들과의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이에 열받은 기생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기생을 1, 2, 3패로 나누었는데요. 1패 기생은 궁에서 행하는 잔치에 불려가 왕의 앞에서 춤과 노래를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만큼 박학다식하며 교양과 기품이 있는 기생들이 1패 기생이 되었고, 이들은 각자 집과 굉장한 재산도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을 하기도 했죠. 또한 양반들조차 웬만큼 높은 사람 아니고서는 1패 기생을 불러 놀 수조차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2패 기생은 관기와 민기로 나뉘는데, 관기는 높은 벼슬을 가진 양반들을 상대했고 민기는 일반 양반을 상대했다고 하죠. 원칙적으로 매추는 금지였지만 높은 벼슬의 양반 첩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기생들은 암암리의 매춘이나 양반과의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3패 기생은 일반 평민을 상대하는 기생인데요. 그들은 노래도 춤도 팔았지만 몸을 팔기도 했다고 하죠. 기생은 매춘부라는 이미지 또한 3패 기생 때문에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몸을 파는 기생들을 창기라는 명칭으로 불렀다고 하죠. 그들은 상대한 손님은 주로 양반 집안의 한량 자식이나 돈 많은 중인이나 양민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관기제도는 1894년 가보개혁 당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이라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죠. 1908년이 되자 일제는 기속 단속령과 창기 단속령을 공포하면서 춤과 노래를 하는 기생과 몸을 파는 창기로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방을 열기 위해서는 경찰청에 신고 후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했으며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했죠. 이때 탄생한 기생조합은 상업공간 같은 곳에서 기생을 부르면 그곳으로 기생들이 출장을 가서 춤과 노래를 하고 다 하고 나서 수수료를 받거나 시간당 돈을 받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많은 일본인들이 유명한 기생들의 화보집이나 엽서 등을 팔아 많은 돈을 벌기도 했죠.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으로 인해 전통 춤과 노래를 하는 기생제도와 기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매춘에 하는 창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조선시대의 프로 예능인이던 기생은 거의 다 없어졌고 그나마 굉장히 유명했던 기생 몇몇만이 해방 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있었죠. 그러나 고급 음식점이던 요정에서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특권층을 상대로 기생과 비슷한 식의 춤과 노래도 하기도 했고 심지어 매춘 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197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매춘 관광인 기생 관광을 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이러한 일들은 조선시대 기생들이 하던 풍류를 제공하거나 춤과 노래 등 예술 활동을 하던 것과는 다르게 매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조선시대 기생과는 거리가 멀죠. 비록 천민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춤과 노래는 따라올 자가 없었고 양반 뺨치는 굉장히 높은 학식까지 겸비했던 조선시대 기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조선시대 기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혹시 안 보고 오셨다면 위에 카드를 터치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패, 3패 기생들의 은밀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패 기생들은 원칙적으로 매춘의 금기시대였지만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의 첩이 되기를 원했던 기생들은 암암리의 매춘이나 양반과의 잠자리를 가졌었죠. 또한 3패 기생들은 창기라고 불리며 양반 집안의 한량이나 돈 많은 중인 양반들에게 매춘을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이 3패 기생들의 영향으로 기생은 매춘벌하는 이미지가 심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은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생들에게도 그들만의 피임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독특하고 재미있기도 한 그런 피임법들이 많았는데요. 기생들은 주로 배란일을 계산해 가임기 때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긴 했지만 지금과 같이 정확한 가임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체외 사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피임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아니었죠. 그리고 어쩔 때 기생들은 양반들과 잠자리를 하기 전 의원을 찾아가서 뭔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호지였죠. 창호지를 질 속에 넣어 자궁 입구를 막아 정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비단 같은 부드러운 천을 창호지 대신 질 속에 넣기도 했죠. 실제로 창호지가 남자들의 양기를 막아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기는 막아줄지는 몰라도 정자를 막아줄지는 의문이네요. 또 굉장히 독특한 피임법도 있었습니다. 성관계 직후 뒤로 7발자국 정도 폴짝폴짝 뛰어가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도 했죠. 당시엔 임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던 시대라서 조금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성격이 짙은 피임법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조선시대 콘돔도 있었죠. 그것은 바로 돼지 창자 콘돔인데요. 고기가 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콘돔은 굉장히 돈이 많은 고위층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돼지 창자 콘돔은 기원전 1000년쯤에 그려진 이집트 벽화에서도 나타난 유서 깊은 콘돔 스타일이긴 하죠. 워낙 비싼 만큼 돼지 창자 콘돔은 한번 사용한 다음에 다시 우유에 넣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 다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했을지는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또한 관계 후에 소금물로 질속을 씻는 방법도 피임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피임 방법은 굉장히 비위생적이어서 위험한 방법이기도 했고 피임률 또한 굉장히 낮았다고 하죠.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기생들은 또 독특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방법 또한 기상천외한 특이한 방법들이 많은데요. 남의 집 세 곳의 문턱이나 도둑놈의 지팡이를 갈아서 먹으면 낙태가 된다고 믿었죠. 또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독이 강한 독약이나 독초를 먹어버리는 것인데요. 이건 태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양의 간장을 한꺼번에 들이키거나 매운 고추를 엄청 많이 먹는 방법도 있었고 일본의 옛 기록에는 고추를 많이 먹으면 몸에 열이 올라와 여성들은 낙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또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경사진 곳에서 구르는 방법으로 아이를 유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고도 합니다. 말하는 꽂힌 기생들에게는 매창불매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는 팔지만 몸은 팔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신들의 화려한 춤과 노래를 보여주는 예술의 경지까지 가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웃음과 술을 팔고 몸도 파는 매춘복까지 있을 정도로 기생이라는 한 가지 직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기생들이 말하는 꽃이라는 뜻의 해어화라고 불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창불매음까지는 되지 못했던 것 같은 씁쓸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초라하면서도 화려한 삶을 살았던 기생들의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궁궐의 실세, 상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왕비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궁궐의 실세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상궁입니다. 오늘은 사극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궁의 실체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궁의 역사부터 살펴볼까요? 상궁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려 현종 때 처음으로 상궁, 상침, 상식, 상침이라는 직책이 생겼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500에서 600명의 궁녀들이 있었는데 그중 상궁은 최고위직이었습니다. 이제 상궁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4살에서 13살 사이에 궁에 들어와 견습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입궁하는 곳은 지밀이었는데 4에서 5살의 어린 나이였죠. 지밀은 왕과 왕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곳이라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견습라인들은 상궁 한 명씩 배정받아 마치 어머니와 딸처럼 지내면서 궁중 예절과 업무를 배웠죠. 훈민정음부터 시작해서 소학, 연려전, 규범, 내운 등 기본적인 교육도 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나면 관례를 치르고 나인이 되는데 이때부터 항아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인들은 서로를 박씨 형님이나 박항아님 이렇게 불렀고 선배 상궁들은 이가복님, 성가수나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리고 다시 15년, 총 30년이 지나야 드디어 상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궁이 되면 마마님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월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자신만의 거처가 생기고 그곳에서 하인들도 부릴 수 있었죠. 상궁의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제조상궁, 부제조상궁, 지밀상궁, 감찰상궁, 보모상궁, 시녀상궁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상궁은 궁녀들의 수장이었죠. 모든 궁녀들을 통솔하고 내전의 모든 일을 관장했습니다. 웬만한 재상보다도 권력이 셌다고 하는데 구한말에는 재상들도 왕실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제조상궁에게 청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남매를 맺기도 했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정조시대만 해도 제조상궁의 권력이 그리 세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전이 직접 궁녀들을 관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권이 약해지면서 상소나 어전 회의 같은 정상적인 루트로는 왕에게 보고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제조상궁을 통하는 비정상적인 루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부제조상궁은 아리고상궁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내전 창고를 관리했습니다. 왕의 사유재산인 각종 보물과 귀중품이 보관된 곳이었죠. 지밀상궁은 대령상궁이라고도 했는데 왕을 비서처럼 항상 따라다니면서 어명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지밀상궁은 승은을 입을 기회가 많았다고 하네요. 감찰상궁은 말 그대로 감찰관 역할을 했습니다. 궁녀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했죠. 잘못을 저지르면 가벼운 종아리형에서 심하면 유배형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보모상궁은 왕자와 왕녀의 보모 역할을 했는데요. 동궁에는 2명, 다른 왕자녀에게는 1명씩 배치되었습니다. 왕의 자녀들은 보모상궁을 아지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시녀상궁은 서적이나 문서를 관리하고 세자나 세자빈을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종실이나 외척의 집에 하사품을 전달하거나 왕비나 왕대비의 친정에 특사로 가기도 했죠. 상궁들 중에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바로 승은상궁입니다. 승은상궁은 임금의 승은을 입은 궁녀였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후궁의 자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은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인생역전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저 승은상궁으로 머물러야 했고 다른 궁녀들의 시기와 질투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왕이 돌아가시면 궁을 나가야 했죠. 그래서 대부분 절에 들어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승은을 입게 되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우선 깨끗이 목욕을 하고 손톱 발톱을 말끔히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몸수색을 받았는데 혹시 왕을 해할 무기를 숨기진 않았는지 철저히 검사했다고 하네요. 검사가 끝나면 수건 한 장만 걸친 채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떠난 후에는 미리 준비해둔 궁녀복을 입고 나와야 했는데 이때 치마를 뒤집어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승은을 입었다는 표시였죠. 상궁들의 일상생활도 살펴볼까요? 상궁들은 자신만의 방을 받았고 각심이와 친모가 1명씩 배치되었습니다. 친척 중에서 가정부도 드릴 수 있었죠. 업무는 각 부서별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지밀, 친방, 수방, 소주방, 생과방, 세답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지밀은 왕과 왕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곳이었죠. 하루를 상번과 하번으로 나누어 아침 8시와 오후 3시에 교대했습니다. 친방은 왕과 왕비의 옷을 만드는 곳이었고 수방은 자수를 놓는 곳이었죠. 소주방은 더 재미있는데요. 안소주방과 박소주방으로 나뉘었습니다. 안소주방은 일상적인 음식을 만들었고 박소주방은 잔치 음식을 담당했죠. 생과방은 음료수나 죽, 다식, 약과 전과 같은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세답방은 빨래와 다림질, 염색을 담당했죠. 각 부서마다 15에서 20명 정도의 궁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근 제도도 있었는데요. 지밀을 제외한 다른 부서는 격일제로 일했습니다. 번살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오늘날의 교대 근무와 비슷했죠. 쉬는 날에는 다른 처소에 놀러가거나 기술을 익히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다회치기라는 것을 많이 했는데요. 비단실로 끈을 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끈들은 주머니끈이나 도포끈, 대레복의 띠로 사용되었죠. 옷차림도 굉장히 세세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나인들은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었고 그 위에 초록색 견막기를 입었습니다. 견막기는 당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겨드랑이 쪽이 막혀있는 게 특징이었죠. 야간 근무 때는 달랐는데요. 견막기를 입지 않고 분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나 연두색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이건 잠도 자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신발도 나이에 따라 달랐는데요. 젊은 궁녀들은 소가죽으로 안감을 대고 홍색 천으로 겉을 뗀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이 든 궁녀들은 사슴 가죽으로 안감을 대고 비단을 겉에 댄 청옥당해를 신었죠.
재미있는 건 궁녀들의 흡연율이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려면 통과 의례가 있었는데요. 선배 상궁 앞에서 하늘의 별이 보일 때까지 계속 담배를 피워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나인들만이 선배 상궁들과 맞담배질을 할 수 있었죠. 월급 제도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순종시대 기준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쌀과 콩, 북어도 받았고 옷값과 밥값 같은 복리후생비도 있었죠. 심지어 개인적으로 부리는 하인들의 비용도 나라에서 부담했다고 하네요. 궁녀가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도 나라에서 지원했고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궁들은 궁궐의 실세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책임도 컸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궁중 생활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왕실을 섬겨야 했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에 항상 등장하는 상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어느 나라에서나 노예나 노비들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도 역시 그랬었죠. 조선시대에는 노비 종모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비 종모법은 어머니가 천민이라면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자식은 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인구에서 10% 정도만 차지하던 노비의 수가 나중에는 40에서 50%에 달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죠. 조선 인구의 약 절반이 노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노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노비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노비가 평민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었지만 평민이나 양반들이 노비를 죽이는 경우에는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죠. 또한 주인이 노비를 아무 이유 없이 처벌하거나 살해했을 때도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았어야 했지만 핑계만 대면 그만이라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비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학대를 받기도 했죠. 특이한 점은 조선의 노비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같은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노예제도였는데요.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할 정도이죠. 로마와 같은 고대 국가에서도 다른 종족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노예로 부렸으면 부렸지 같은 종족을 가축과 같은 노예로 만드는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대 로마에서는 똑똑한 노예들이 주인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도 했고 학교의 교사가 되기도 했죠. 아니면 주인들의 사무나 회계를 담당하기도 하거나 의사 등의 전문직도 하는 등 당시 노예들은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라고는 해도 어느 정도의 대우는 해줬던 것이죠. 몽골 같은 경우에도 노예가 되면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조선처럼 노비 신분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면천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던 건 아니었죠. 그만큼 조선의 노비는 다른 어떤 나라의 노예보다 훨씬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큰 전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민들의 삶의 질 또한 같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가족을 노비로 파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요.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나 딸을 파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특히나 남자가 노름에 빠져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채무자에게 부인이나 딸을 빚 대신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나 딸의 신분이 평민이었다가 한순간에 노비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조선에는 전문적으로 노비들을 사고 파는 상인들까지 생겨났으며 그들은 지방으로 가 싼값의 여자 노비들을 산 다음 큰 대도시로 가서 다시 되팔았는데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에 되팔다 보니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비로 팔려간 여성들은 이후 엄청난 노동과 심지어는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설사 주인이라 할지라도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성폭행, 살해 등은 금지돼 있었지만 처벌된다 하더라도 형벌이 엄청 가볍거나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죠. 또한 노비들은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에 자신의 주인을 고소할 권리 자체가 없었고 이런 경우 누군가가 고소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양반을 고소하고 노비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일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만약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에는 관아에서 그 고발을 받아주지 않았고 피해자인 노비가 곤장 100대를 맞았으며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지는 처벌을 받았죠. 나중에는 주인이 영모를 꾀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인을 고발하면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여자 노비들은 차라리 죽을 거 아니면 주인에게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인을 관아에 고발한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죠. 거기다가 자신이 팔려온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준다 해도 이미 주인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평민으로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자 노비들은 이런 비참한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는데요. 낮 동안에는 죽어라 일만 하다가 밤이 되면 주인이나 주인집 아들의 성놀이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반항도 하지 못했죠. 싫은 티라도 내다가는 엄청난 폭행을 당할 게 뻔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당하고만 있으면서 그저 이 끔찍하고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착취를 당하며 살아오던 여자 노비들은 주인이 정해주는 외거 노비 혹은 평민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죠. 심지어 여자 노비가 결혼한 남편과 살고 있는 곳으로 주인이 찾아와 남편을 밖으로 내쫓고 또다시 여자 노비를 겁탈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다른 곳에 살더라도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 여자 노비가 낳은 자식들은 모두 주인의 노비가 되면서 그렇게 주인의 재산 또한 늘어났습니다. 주인은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 노비가 된 아이들을 마음대로 팔아버리기도 했죠. 한마디로 가축이나 물건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폭정을 못 참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엔 전문 노비 사냥꾼들인 추노꾼들에게 다시 잡히거나 아니면 노비 매매상들에게 납치되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수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특히 여자 노비들이 도망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으며 여자 노비들조차도 도망갈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주인의 충실한 노동력과 성놀이개가 되어 평생을 살아야 했죠. 그녀들에게는 더 끔찍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도 노비들이 늘어나고 평민들이 줄어들면 세금도 덜 거칠 뿐만 아니라 군역을 지지 않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비의 수를 줄이고 평민의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로 면천을 해주는 노비들의 경우 군역과 납세의 의무가 있었던 남자 노비들에 한해 면천을 해주었고, 여자 노비의 면천에 대해서는 조선 조정은 조금의 관심도 없었죠. 그저 세금과 군역 때문에 면천해 준 것이지 그들이 불쌍해서라던가 인권이 있단 거는 개나 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노비들의 신분 탈출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노비가 주로 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는 남자 노비는 거의 없어지고 여자 노비만 남게 되는 이상한 현상까지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자 노비들은 비록 면천되었지만 소장농이나 머슴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노비였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여자 노비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노비일 때와 평민일 때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납세와 군역의 의무만 더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여자 노비는 대를 이으면서 끝까지 노비였으며 그렇게 평생 온갖 착취를 당하며 살았죠. 그렇게 제대로 된 성씨도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던 노비들은 외모도 평민들과는 다르게 해야 했고 의복 또한 그들과 다르게 하고 다녀야 했을 정도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노비제도 역시 사라지게 되었지만 노비들은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전 주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풀려났으나 경제적으로는 자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을 받으면서 주인 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개혁은 일어났지만 현실적으로 노비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이후까지 계속 이어져 오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비는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시골에서는 노비 비슷하게 존재했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섬노예나 지적장애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악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죠. 이렇듯 어느 나라보다 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노비들은 현대에 와서야 겨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신한 염전노예와 같은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신분제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네요. 조선시대에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던 노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호랑이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최강의 맹수 중 하나죠. 현재 우리나라의 산속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를 찾아볼 수 없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호랑이에 대한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7에서 19세기에는 불을 질러 풀과 나무를 태워버리고 농사를 짓는 화전농법이 많이 쓰이면서 주변 환경이 파괴되자 먹을 것이 없어진 호랑이들이 사람이나 가축을 덮치게 되었죠. 그렇게 조선 팔도의 백성들이 호랑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반대로 그런 호랑이들을 사냥하고 다니던 조선의 몬스터 헌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차코갑사입니다. 조선왕조실록 1402년 5월의 기록을 보면 경상도에서만 석 달 동안 수백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숙종실록 1701년에도 강원도에서만 호랑이에게 300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죠. 특히 해안가에 있는 지역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말들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툭하면 맹수가 침입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수령이 군사들을 끌고 가려면 상부의 결재를 먼저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한 번은 목장에 호랑이가 나타나자 고을의 수령이 상부의 결재를 받지 않고 군사들을 풀어 호랑이를 제거했는데 해당 지역의 감사가 그 죄를 물어 왕에게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수령들이 호랑이로 인한 피해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태종 이방원이 만일 호랑이를 잡아야 하는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고을 수령이 먼저 군사를 동원해 호랑이 사냥을 하고 일이 처리된 후에 감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죠. 이후 감사가 병조의 사실을 알리면 병조가 사실을 조사한 후에 국왕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보고 체계를 만든 이유는 혹시라도 보고 없이 군사를 동원할 수 있게 하면 반란을 일으키는데 병사들이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후부터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인근 지역의 수령들이 지방군을 끌고 호랑이 사냥을 할 수 있었죠. 세종 16년 12월에도 전라도 백야곤 목장에 호랑이와 표범이 나타나자 순천 부사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서운 맹수인 호랑이를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먼저 창질을 하거나 화살을 쏴서 호랑이를 잡은 병사에게는 잡은 마리수를 계산해서 벼슬을 높여줬다고 하네요. 한반도는 비록 면적은 좁지만 국토의 70%가 산과 숲인데다 강수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맹수의 숫자가 많았던 편이라고 하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반구대 암각화에 호랑이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봐서 호랑이는 이미 그 시절부터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내용만 살펴봐도 25대 국왕인 철종 때까지 조정으로 보고된 호원 사망자만 무려 3,989명이며 늑대에게 죽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하니 기록되지 않은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때문에 세종은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 호랑이와 식인맹수들을 처리할 특수부대를 모을 것을 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날렵하고 강력한 맹수를 상대하는 것은 전쟁 경험이 많은 군인들도 꺼려하는 일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산채로 온몸을 뜯겨먹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하죠. 이에 조정에서는 비록 신분이 비천한 자라 하더라도 특수부대의 임기를 마치면 종사품에 해당하는 관직을 내리겠다고 발표하며 신분제가 엄격한 당시 조선에서는 드물게도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팔다리가 성하게 남은 채로 살아남아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민들조차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최하층 천민들과 식인맹수에게 가족과 친구를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어렵게 구한 지원자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바로 뽑아주지는 않았죠. 특수부대를 선발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혹독했다고 합니다. 대형 맹수들은 일반 화살로 맞추기도 어렵고 맞추는데 성공한다 해도 별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강로나 대형 목궁을 사용해야만 했죠. 지원자들은 이 거대한 무기를 들고 다니기 위해 양손의 신근에 해당하는 물건을 들고 100걸음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했으며 150보 밖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사격술 또한 갖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는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해 맨손 격투로 5명과 싸워 이겨낼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도망가는 맹수를 쫓아가거나 몰이를 하기 위해 말을 타고 싸우는 마상격 투술 능력까지 필요로 했죠. 그 외에 화살을 맞은 채로도 달려드는 호랑이를 상대하기 위해 창과 검을 사용한 전투에 능숙해야 했으며 창을 던지는 투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까다로운 선발 시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처럼 실제로 호랑이와 싸워서 호랑이를 죽인 사람만이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물어뜯기면서 큰 부상을 당했고 심지어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까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말로만 들어도 시험을 치를 마음조차 들지 않는 무시무시한 과정이지만 기어이 이런 혹독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인간 병기들이 있었죠. 총 40명의 합격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최초의 차코갑사라고 합니다. 갑사란 조선 초기의 전문 직업군인이자 뛰어난 무인 집단으로 성종 때 경국대전이 반포될 무렵에는 그 수가 무려 14,800명이나 됐는데요. 갑사에는 왕의 근위대나 기마부대, 북방 변경수비대 등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호랑이를 전문으로 잡는 갑사들을 차코갑사라 불렀다고 합니다. 차코갑사들은 사람을 해치는 식인맹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국 팔도 어디가 됐든 즉시 달려갔다고 하죠. 이들은 오직 호랑이만을 잡기 위해 만든 특수부대인 만큼 왕명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조반정 때도 이를 이용해 반정군이 광해군을 속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들은 효율적으로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나눠서 맹수의 흔적을 추적하고 덫을 설치하는 레인저 역할을 하는 조와 무겁고 거대한 철공을 들고 먼 거리에서 화살을 날리는 저격조, 그리고 맹수를 몰아넣기 위해 위협사격을 하는 화력 담당조, 마지막으로 창과 칼을 들고 호랑이와 근접전을 펼치는 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역할을 나누기는 했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다른 조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모든 부대원이 다방면으로 뛰어난 전투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무사히 사냥을 마치면 공격한 순서와 잡은 호랑이의 크기에 따라 포상을 받았는데 호랑이의 크기는 대중소 3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하죠.
그리고 호랑이는 포악하고 덩치가 커서 단번에 죽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세 번째로 명중시킨 사람까지 포상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제일 먼저 명중시킨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 중에서도 호랑이에게 치명상을 입힌 착호갑사는 호랑이 가죽을 포상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초대 착호갑사 40명은 워낙 출신이 비천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400명 가까이 늘어난 착호갑사들이 식인맹수를 무찌르고 귀환하면 백성들이 줄지어서서 그들을 향해 환호를 보냈으며, 착호갑사 중 일부는 궁궐호위에 선발되기도 했죠. 착호갑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후대에는 인조반정에 동원되는 등 정치적으로 그들이 이용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거나 재산 피해를 당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착호갑사는 그야말로 영웅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총포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기존의 화살과 창을 쓰는 착호갑사가 아니더라도 총을 쓰는 포수들이 호랑이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착호갑사를 둘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게 민간 사냥꾼들이 착호갑사를 대신하게 되면서 착호갑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조선의 몬스터 헌터라 불리는 착호갑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땐 겉으로는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지만 이면에서는 또 다른 종교적 전통이 강력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속신앙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무녀, 즉 여성 무당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들은 유교 사회의 억압 속에서도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독특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했던 존재들이었죠. 어떻게 무녀가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심지어 왕실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부터 조선시대 무녀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무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병을 통한 강신무의 길이었죠. 신병이란 갑작스러운 병이나 정신적 혼란을 겪으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현상이었는데요. 이런 신병은 보통 의사나 약으로는 낫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환청, 환각을 경험하고 이유 없이 기력이 빠지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죠.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무당을 찾아갔고, 그제서야 신이 내린 거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림굿이라는 의식을 통해 비로소 무녀로 인정받게 되었죠. 무녀들은 나는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습무의 길이었는데요. 무당의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의례와 주문, 춤과 노래를 배우며 성장한 이들은 부모로부터 기술과 지식을 물려받아 무당이 되었죠. 무녀가 되는 방법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무녀가 된 이들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인간과 신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신, 조상신, 영웅신 등 다양한 신들과 교감하며 사람들의 기원을 전달했죠. 그런데 조선시대 무녀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모순적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양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천민 취급을 받았죠. 경국대전상으로는 양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기생, 승려, 백정 등과 함께 팔천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천한 신분이라는 의미였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일정한 거처가 없어 호적에 등재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분이 불분명하여 도망친 노비 등이 무당의 무리에 끼어들기도 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무녀들이 사회적으로는 천시되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상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녀들은 병을 치료하고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며 미래를 예측하는 등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양반들, 심지어 왕족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로 했죠. 특히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례나 전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보상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부를 축적한 무녀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녀들의 삶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가문의 배경이 없고 보호해줄 남성이 없는 무녀들은 땡범죄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천시받고 멸시받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되죠. 무녀들의 주요 활동은 크게 굿과 전복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굿은 화려한 의상과 북, 장구 등의 악기를 동원한 큰 의례였죠. 병을 치료하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호기굿은 고인의 넋을 저승길로 안내하는 핵심 의식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녀는 이승과 저승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이러한 의례는 유교 의례가 채울 수 없는 심리적, 정서적 위안을 제공했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전복은 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상담에 가까웠죠. 무녀들은 사주팔자를 보거나 신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고 개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줬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심리 상담과도 유사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무녀들은 민간 의료인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예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극 허준을 보면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백성들은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는 않고 무당에게 받아온 부적을 방에 붙이는 장면이 나왔죠. 당시엔 귀신 때문에 역병이 돌았다고 믿기도 했기 때문에 아플 땐 무당을 찾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의원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서 돈 많은 양반들만 의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기에 일반 백성들에게 무녀는 중요한 치료사였죠. 그들은 한약재를 활용한 민간요법, 침술, 그리고 정신적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조선시대 돈 없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의원인 활인서에도 내의원 의원과 의녀 말고도 무녀가 배치되기도 했죠. 특히 오늘날의 심리 치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위로하는 역할을 했죠. 조선시대 무녀는 결혼에 관해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무당의 결혼 문제는 국가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현대에는 남자 무당인 박수와 여자 무당인 무녀가 함께 결혼하여 서로 굿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무녀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무당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무당의 자식이 여타의 직업 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했습니다. 조선은 어찌되었건 간에 무당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무녀들의 생활 형편은 매우 다양했는데요.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굿을 하거나 점을 쳐주는 대가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기도 했죠. 무녀들은 500년간 무세라는 세금도 냈는데 이는 그들의 경제적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죠. 이처럼 무녀들의 경제적 위치는 그들의 능력과 활동 범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부 유명한 무녀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고 없애려고 했던 무녀는 조선왕실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무속을 관장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성수청이라는 곳이었죠. 성수청에 소속된 무녀들은 국무라 불렸고 특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왕실의 부름이 있지 않은 한 궁에 출입할 수는 없었죠. 무속을 멀리하는 조선 시기에 이들의 왕실 출입이 공공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수청 소속 인원의 궁출입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으며 그 빈도도 높지 않았다고 하죠. 궁출입이 허락되는 것도 박수는 안 되었고 여성 무당만이 가능해서 궁녀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성수청은 국무당으로 하여금 국가의 기은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였습니다. 기은이란 왕실의 안녕을 빌거나 기청, 기우 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성수청은 궁에 소속된 기관이었지만 궁 안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해화동 일대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국무를 중심으로 국가의 무속제례를 지내는 일과 무적제도를 운영하여 무당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의 무녀에 대한 태도는 매우 이중적이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유교 이념에 따라 무속을 미신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왕과 왕족들이 비밀리에 무녀에게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태종 비원경왕후는 무당 정사심파를 신임했다고 하는데요. 정사심파는 정한대군의 옆집에 살았다고 하는데 원경왕후는 무당의 점괘에 따라 남편을 위기 때마다 구해냈다고 하죠. 정도전에 선수를 쳐 공격하게 했고 무기를 숨겼다가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조차도 어머니인 원경왕후가 병들었을 때 전국에 이름난 술사와 무당을 불러들여 굿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죠.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원경왕후와 함께 송계원 냇가로 행차하여 학지를 다스리는 비수를 행했다고 합니다. 연산군 때는 궁중에서 무녀들이 모여앉아 굿하는 것이 매우 빈번했다고 하죠. 연산군은 유학의 전당 태학도 굿당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연려실 기술에서는 연산군이 유생들을 쫓아내 태학을 비운 뒤 무당을 모아놓고 난잡한 제사를 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은 아예 자신이 박수무당이 되기도 했는데요. 연산군 일기에는 연산군이 무속에 심취해 직접 진과 북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몸짓을 통해 자신의 폐위된 어머니 윤씨의 넋이 자신에게 들어온 듯한 행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고종과 명성황후 때도 무녀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특히 명성황후는 전속무당인 진령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김택령의 소호당집에 따르면 명성황후는 진령군이 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으니 내외 관직의 재수도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많았다고 하죠. 또한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명성황후는 세자의 복을 빌기 위해 명산에 사찰에 두루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금강산을 세상에서 12,000봉이라 하는데 봉우리마다 바치는 재물이 돈으로 만꿰미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처럼 조선 왕실은 겉으로는 무속을 배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크게 의존했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왕실의 여성들이 무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조언을 구했다는 점이 흥미롭죠. 하지만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무녀들은 주기적으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무속은 미신으로 규정되어 금지되었고 무녀들은 종종 추방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었죠. 태종 때는 무속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무당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은 죄를 주고 관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무당에게 헌납한 노비는 관에서 몰수해버렸죠. 더 나아가 망령되게 신을 자칭하거나 신이 몸에 내렸다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처형하고 무적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 무속을 행위를 하는 무당은 도성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1763년에는 사원부에서 무녀들이 사람에게 화를 끼치고 재물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심하다며 무녀들을 도성 밖으로 쫓아버리도록 건의했죠. 영조가 이 건의를 받아들여 무녀들이 더 이상 도성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무녀들은 한강 남쪽으로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 그곳에서 무속을 행하였고 무당을 찾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곳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1679년 경상 감사로 나갔던 박신규는 성주에서 구슬하는 무당들을 잡아들여 중형을 가하고 고을의 군졸들을 동원해 신당을 헐어없애고 신상을 부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 고을 사람들은 힘을 모으고 재산을 객출하여 신당을 다시 지었다고 하죠. 이처럼 무녀들은 끊임없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능화의 조선무속고는 세종 때 무당을 도성 밖으로 내쫓기 시작한 이래로 여러 세대를 통하여 무당을 내쫓는 명령이 몇백 번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도성 내 음사는 여전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무녀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의 종교적, 심리적,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탄압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무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시되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요.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였죠. 그들은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내고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했죠. 무녀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문화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무녀들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권력자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외지부인데요. 외지부는 조선시대 변호사라는 독특한 직업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종종 소재로 다루어졌습니다. 조선 변호사와 옥시 부인전이 외지부를 소재로 한 사극이었죠. 이처럼 드라마와 소설 속 외지부들은 마치 현대의 변호사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외지부의 모습은 좀 달랐다고 하죠. 오늘은 조선시대 법정에서 불법이지만 꼭 필요했던 존재, 외지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치국가였습니다. 양반은 물론이고 노비와 여성도 소송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옥에 갇힌 죄수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죠. 소송은 민사재판인 송사와 형사재판인 옥사로 나뉘었는데요. 재판은 현대와 마찬가지로 3심제로 운영되었습니다. 1심은 각 지역의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이 맡았고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 각 도의 관찰사에게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의송이라고 불렀죠. 의송에서도 패소하면 중앙의 사원부에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소송을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송은 모두 문서로 이루어졌고 이는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큰 장벽이었죠. 전 국민의 단 5%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였으니까요. 더구나 소송 문서는 반드시 한문으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설령 마을 훈장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했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었죠. 관아 문지기가 살벌하게 백성들을 노려보는 대문을 지나 그림자만 봐도 무섭다는 형방형리에게 소장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해야 했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를 직접 재판장에 데려와야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이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건 외지부라는 존재 덕분이었죠. 외지부라는 이름은 도관지부에서 유래했는데요. 도관은 법률을 관장하는 형부 소속 관청이었고 지부는 그곳에서 판결을 맡은 종산품 관리였습니다. 관청 밖에서 지부처럼 일한다고 해서 외지부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들은 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 변론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관아의 실무자들과 접촉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그런데 외지부가 반드시 백성을 돕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돈이 되는 송사를 찾아다니며 소송을 부추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위조문서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18세기에 편찬된 목민서 치군요결을 보면 소장 제출을 어렵게 하는 아전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소송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죠. 실제로 명종 때는 역참소송 노비 어똥이 양반의 부당한 추노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 때는 다물살이라는 노비가 자신과 자식을 사유재산으로 만들려던 양반 이지도에 맞서 자신은 성균관 공노비라며 소송을 했죠. 글도 모르고 법률 지식도 없던 이들이 양반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었던 건 외지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외지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소송이 늘어나고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유였죠. 실제로 대를 이어가며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외지부라 불리는 자들은 항상 관아 근처에 있다가 원고나 피고를 몰래 사주합니다. 또 이들은 스스로 송사를 대신하며 시시비비를 어지럽게 만들어 관리를 현혹하고 판결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성종 3년 12월 1일 성종실록의 기록인데요. 특히 산송, 즉 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았던 시기에는 외지부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선산 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며 소송을 부추기고 국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결국 1478년 성종은 외지부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적발되면 가족 모두가 함경도 변방으로 추방당하는 중형이었죠. 심지어 외지부를 고발하면 면포 쉼피를 상으로 주고 고발하지 않으면 장 100대에 3천리 유배형이라는 엄중한 처벌도 있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부추겨 소송을 하도록 하면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곤장 100대는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었죠. 그만큼 외지부의 활동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연산군 때는 적발된 외지부 16명을 함경도로 유배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중종 때는 대전우송록이라는 법전에 외지부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기도 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대부 여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 대리가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국대전 형전은 사족의 부녀에게는 아들, 손자, 사위, 조카, 노비 중에서 소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규정했죠. 이를 교묘히 이용해서 외지부들은 사대부 가문의 소송을 여성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자신들은 그 집안의 조카나 노비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지부는 조선 후기까지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숙종 때의 한위겸이라는 외지부는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활동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임진왜란이 끝난 1603년에도 외지부 역할을 했던 관리가 처벌받은 기록이 있죠. 왜 이토록 강력한 처벌에도 외지부들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소송 절차가 철저히 문서주의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었고 글을 잘 쓰거나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이죠.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법조문을 모르는 마을 훈장이 소장을 쓰면 증거는 빼놓고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문성이 필요했기에 외지부는 조선 말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1895년에 이르러서야 소송대리인 제도가 합법화되고 마침내 1905년 대한제국에서 변호사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완전한 법조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오늘날 변호사는 선망받는 직업이 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금지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외지부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들은 비록 불법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조선시대의 법정에서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웠던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조선시대 암행어사에 대한 각종 썰이 떠돌았던 적이 있죠. 여러 가지 썰 중에서도 암행어사를 파견 보내면 살아 돌아올 확률이 30% 미만이었다. 그만큼 암행어사는 죽을 확률이 높은 위험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무인 출신의 관료를 많이 뽑았다는 내용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이 있었고 사헌부에서 그 지방행정관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비해서 제대로 된 교통과 통신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설령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찰을 보낸다 해도 지방관의 비리를 증언해줄 지역 유지들이 오히려 지방관과 결탁해서 감찰관이 내려오는 동안 거짓 증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부패한 지방관들을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았죠. 때문에 국왕이 비밀리에 어사를 임명해서 각 지방에 파견하면 변복을 하고 비밀 감찰의 임무를 맡았던 것이 바로 암행어사인데요. 어사란 특별한 왕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하는 어사는 지방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왕명을 통해 보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암행어사는 모두 비밀에 붙여져서 은밀하게 시찰하기 때문에 왕을 포함한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다고 하죠. 다만 현종 12년 충청도 암행어사로 임명된 조이봉처럼 파견지로 가는 도중에 지인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파견지역과 그곳 수령의 파직 여부를 미리 노출시켜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사헌부에서 탄핵을 당했다고 합니다. 암행어사는 당하관들 중에서 왕이 평소 눈여겨보던 충직한 신하들이 뽑혔다고 하죠. 참고로 당상관은 정일품부터 정삼품 상계까지의 관리를, 당하관은 정삼품 하계부터 종구품까지를 말합니다. 암행어사가 되면 받게 되는 것이 일종의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봉서와 자신이 맡은 임무와 파견지가 적혀있는 사목, 그리고 역참에서 역졸과 역마를 징발할 수 있는 마패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노쇠로 만든 자인, 유척을 받았는데 유척은 지방수령이 도량형을 속여서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체를 검사할 때에도 쓰였다고 하죠. 이 물건들은 하나의 상자에 담긴 채로 국왕이 비밀리에 직접 주거나 하급관리를 통해 해당 인물의 집으로 직접 전달됐으며 암행어사로 선발된 관리는 봉서를 받는 즉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하급관리를 통해 전달될 경우 이 물품을 전달하는 하급관리가 중간에 내용물을 열어볼 경우 엄벌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봉서 표면에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밖에 나가면 열어볼 것이라고 써서 그 내용은 반드시 한양 밖에서만 열어볼 수 있도록 했죠. 만약 이 물품들 중 하나라도 잃어버릴 경우 암행어사 직에서 파직됐다고 합니다. 암행어사는 정의품인 한성부판윤의 바로 아래 서열인 종이품으로 지방 수령들보다 품계가 높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해당 지방 수령들을 바로 파직시킬 수 있었죠. 원칙상으로는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서 파직시킬지의 여부를 물어본 뒤 임금의 허락이 떨어지면 해당 지방관을 파직시키는 형식이었지만
한양과의 거리가 너무 먼 지역에서 일을 급하게 처리해야만 할 경우에는 먼저 파직을 시킨 후 장계로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임명받은 지방에 도착하면 먼저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변복을 한 채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사극에서는 암행어사가 주막에 가서 술과 국밥을 시킨 채 앉아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되었죠. 그렇게 조사를 마치면 그 고을 관가의 대청에 올라 공문서와 관가 창고를 검사했는데 이를 출도라고 불렀습니다. 사극에서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는 어사 뒤에서 육모방망이를 든 사람들이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크게 외친 후 관청의 문을 박차고 우르르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정체는 바로 주변 역참에서 동원된 역졸들이었다고 하죠. 이후 어사가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죄인이나 재판 사례가 있으면 다시 심사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았고, 지방관의 비리가 발견되면 창고를 봉인하고 수령의 직책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암행어사가 품계분류상 종이품 관찰사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임무를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귀환한 암행어사는 국왕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방 수령의 잘잘못을 상세하게 적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보고들은 그 지역 백성들의 숨은 미담이 있거나 연료 효자 등이 있으면 그것까지 보고를 했죠. 그러면 왕은 보고서를 토대로 비변사의 명을 내려 처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암행어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앞에서 말한 암행어사들이 파견지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극히 낮았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주장에 따르면 지방관들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사가 내려오는 길목에 사람을 보내 그들을 암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암행어사는 오직 임금만이 뽑을 수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암행어사를 죽인다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인 영모죄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죠. 만약 암행어사가 자신의 파견지로 가는 길에 죽었다면 제일 먼저 의심받게 되는 것이 그 파견지의 수령인데, 굳이 목숨을 걸고 그런 시도를 하려는 미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게다가 암행어사는 파견지로 갈 때 절대 혼자서 움직이지 않았고 반드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활동했는데, 시대나 상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822년 평안남도 암행어사로 임명된 박내겸 같은 경우에는 동행하는 무리가 무려 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사들은 각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외진 곳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다녔다고 하죠. 이런 점을 볼 때 어사가 외딴 곳에서 홀로 객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조시대의 전라도 암행어사인 홍양안이 독살로 추정되는 의문사를 당한 것과 순조시대 평안북도의 암행어사인 임준상, 그리고 고종시대의 경상우도 암행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사망한 기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400년간 계속되어 온 암행어사 제도에서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희귀한 경우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암행어사는 죽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무인 출신 위주로 어사들을 뽑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실제로는 암행어사들의 대부분이 경험 많은 문관 출신들이었다고 하죠. 최소한 관직 활동을 몇 년이라도 겪어보고 외부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인물들이 주로 암행어사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공정하고 강직한 자들 중에서도 수령직을 지내본 경험이 있는 자들 위주로 암행어사를 선발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수령을 지내보지 않은 자는 지방행정의 제대로 된 실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어사의 경우 제대로 된 출도 한 번 못하고 돌아왔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죠. 바로 정조 때 호남어사로 파견되었던 이의갑의 얘기인데, 이의갑은 나주목사 조시수의 비리 사건을 보고도 어사 출도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복귀했다가 정조의 호된 질책을 받고 다시 파견되어 조시수를 파직시켰지만 복귀 후에는 결국 파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암행어사 제도는 처음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숙종 시절 이후부터는 암행어사가 본래의 사명과는 달리 반대당을 공격하고 자기 편을 두둔하는 성격을 띠게 된 데다가 고위 관료들은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신복들로 어사의 뒤를 밟게 해서 어사를 탄핵할 만한 꼬투리를 잡거나 심지어 어사를 매수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좋게 적도록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 후 암행어사 제도는 고종 33년인 1896년에 나이 74세로 마지막 암행어사가 된 장성룡의 보고서를 끝으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는 왕인 고종조차 암행어사가 뭐 때문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탄했을 정도로 어사제도가 심하게 타락했던 시기였다고 하죠. 왜냐하면 단속을 하러 간 암행어사들이 오히려 접대를 받고 부패한 관리들과 결탁하는가 하면 암행어사도 아닌 사람들이 겉으로는 진짜 암행어사인 척하면서 관의 인물들과 한통속이 되어 해악질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400년 동안 그나마 조선의 비리를 잡아내주던 어사제도도 결국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암행어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03년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다모가 큰 인기를 끌면서 조선 여영사 다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다만 조선시대에 관한 기록 중 가장 믿을만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인데, 유교사회였던 조선의 사대부들이 기록한 실록에는 여종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데다가 사회적으로도 천시당하는 직종이기도 했던 다모에 대한 내용이 그리 많이 기록돼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종실록과 선조실록 등 각종 기록에 짧게나마 기록돼 있는 다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유별 사상에 의해 내외법이라는 관습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진 수사기관에 의한 수색과 체포에는 한계가 있었죠.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동원된 것이 바로 의녀와 다모인데요. 조선 전기의 의녀는 서울 지역의 경우 국가의료기관인 해민서에서 공노비 중 13세 이하의 여자종을 뽑았고, 지방의 경우는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의 여자종 중에서 각각 2명씩을 올려보내 필요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교육만 이수받는다고 해서 모두 의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매달 치르는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만 의녀가 될 수 있었고, 의녀 교육 도중 3번 낙제를 한 낙제생은 해민국의 다모가 되었습니다. 다모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조선왕조 실록 중 세조 때부터이며, 3번 낙제한 의녀 교육생이 다모가 되는 제도는 성종대에 와서 완전히 정착된 것이라고 하죠. 조선 전기의 의녀는 왕과 왕비를 치료하거나 의원들을 보조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지만, 그 이외에도 수색 임무나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데도 참여했고, 남성들이 손대기 힘든 부녀자의 사체를 확인하거나 혼인을 할 때 지나치게 호화로운 혼수품이 있는지 단속하고 사대부 부녀자들을 호송하는 업무에도 차출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12대 왕인 연산군 때부터 의녀들은 기존의 업무보다는 연애에 불려다니는 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는 의녀들을 가리켜 의녀기생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의녀가 기생이나 다름없게 바뀌면서 궁궐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기생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자 국가에서도 경찰력이 필요한 업무에 의녀를 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죠.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 비록 의녀보다 자질은 떨어지지만 의녀를 대신해서 범죄 수사 등에 다모를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조선 중기 이후부터 의녀를 대신해 여영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 바로 다모입니다. 조선 전기의 의녀가 임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형사 업무를 보는 형태였다면, 조선 중후기의 다모는 오로지 수사 업무에만 종사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육전조례에 의하면 다모는 사원부에 1명, 병조에 7명, 훈련도감에 4명, 그리고 정조 때 장용영에 2명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조에 배치된 다모는 주로 치안활동에 동원되었고, 조선시대 수도의 경비를 맡아보던 훈련도감에 배치된 다모는 국왕이나 왕비, 그리고 공주나 옹주 등의 경우에 차출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의 수도 방위사령부 역할을 하던 장용영에 배치된 다모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모의 주된 업무는 여성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 또는 여성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여성의 시체를 검사하는 일, 그리고 세자빈 후보로 간택된 규수의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조사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으며, 조선 말기에는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술을 만드는 밀주를 단속하는 일에도 동원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조선 중기부터 다모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포도청에는 다모들이 거처하는 다모관이라는 장소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다모는 염탐이나 수색, 그리고 범인을 체포하는 임무 등을 맡기 위해 일반 여성과는 다른 배짱이나 체격 조건이 요구되었습니다. 민속연구가 김화진의 말에 따르면 포도청에서 다모를 뽑을 때는 우선 키가 5척을 넘어야 하고 쌀 5말쯤은 가볍게 들 수 있어야 했으며, 막걸리를 마실 때도 3사발 정도는 숨도 안 쉬고 단번에 마셔야 할 정도가 되어야 다모가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하죠. 뜬금없이 왜 주량에 관한 내용이 있나 의아해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건장함의 기준으로 봤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 남편이나 시아버지의 이름도 막 부를 정도로 모든 면에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다모로 채용했다고 하죠. 예전에는 내외의 법도가 엄해서 남자들은 남의 집 앞마당인 내정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로 이루어진 다모가 대신 내정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하거나 그 집의 종이나 식모들을 설득해서 몰래 정탐을 하게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종이나 식모의 약점을 잡고 어거지로 정탐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다모는 대개 역적 모의를 하는 집에 많이 출동을 했죠. 이때 다모는 치마 속에 2자쯤 되는 쇠도리깨와 오랏줄을 감추고 조사를 하다가 틀림없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치마 속에 숨기고 있던 쇠도리깨로 벽의 위쪽에 자그맣게 만든 창문인
들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죄인을 묶어서 왔다고 하니 죄인들에게는 다모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송사 김화진 선생의 말에 의하면 예전 포도청이나 의금부의 직위에 대한 제도를 살펴봤을 때 다모가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다모가 곧잘 등장했다고 하죠. 선조 22년에 정열입이 난을 일으켰을 때 억울하게 잡혀와서 죽은 최영경이란 인물을 문초하는 기록에도 다모가 그를 잡아왔다는 대목이 있으며 인조 반정 때 공을 세워 후에 영의정 자리까지 지낸 심기원이 영모를 꾀한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리고 인조 반정 때의 1등 공신인 김자점이 효종 시절 영모를 꾀했을 때도 두 사람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다모가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장과 포교를 인도해서 범인을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부사관과 같은 신분인 조선의 포교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검문할 때 자신이 관에 소속되었다는 증표로 통부라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녀야 했죠. 마치 현대의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하기 전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듯이 포교가 사람을 잡아가려고 할 때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냐고 항의하면 이 통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 통부라는 것은 길이가 2치쯤 되고 두께가 1푼쯤 되는 단단한 나무에 포도대장의 수결을 새긴 것을 반으로 갈라서 반쪽은 포도대장이 그리고 반쪽은 포교가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반면에 포교의 지위를 받는 포졸이나 다모는 가장 천대받던 7가지의 국역 종사자라는 뜻을 가진 칠반천역이었기 때문에 포교들과 같은 신분임을 증명하는 통부를 주지는 않고 대신 부신이라는 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고 하죠. 특히 다모는 쇠도리깨에 때리는 부분에 은실을 박은 것을 소지하고 다녔는데 이것이 바로 다모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도리깨 덕분에 다모는 고관의 집에도 들창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었고 만약 도리깨로 살인을 한다 해도 목숨을 잃지는 않고 유배를 가는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특혜에 비해 받는 급료는 무척이나 적었는데 포도청에 소속된 다모는 포졸과 동일한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최저 생활을 겨우 면할 수 있을 정도의 박복만을 받고 일했다고 하네요.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야 포교나 다모가 자신을 체포해도 당신이 뭔데 나를 체포하냐고 대드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고 오히려 포교나 다모가 쇠도리깨를 들고 들이닥치면 순순히 체포당하거나 도망가기에 급급했다고 하죠. 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호통을 치는 사람들은 바로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잡으러 갈 때 포교들은 지금의 체포영장과 같은 자주통부라는 것을 따로 준비해 가야 했으며 다모의 경우에는 은실이 박힌 도리깨를 증표로 썼다고 하죠. 이처럼 다모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영사로서 그 기능을 발휘했으며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지방관하에까지 다모가 배치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고종 31년에 가보개혁과 함께 한성부의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포도청과 함께 다모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다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선조 때 애종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중술과 가무에 뛰어났고 아름다워서 그런지 많은 연회나 잔치에 불려가 높은 직책의 고관대작들과 어울려 당시 최고의 고급 기생으로 치는 여자였죠. 그런데 선조 33년 6월 중전이 병에 들어 의술이 특출났던 애종을 불러 진료하고자 했지만 애종이 마치 기생이나 창부와 비슷한 행실을 하고 있으니 권례에 출입을 시키지 말라는 선조의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최고의 기생으로 치던 여자에게 기생처럼 하고 다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애종이라는 여인의 직업이 기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직업은 의녀였습니다. 그녀는 의학과 의술에도 능통했고 다른 의녀들과는 다르게 부인병에도 특출났던 여인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평소 행실을 트집 잡혀 의녀의 명부에서마저 제적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의녀였지만 어쩌다 이런 기생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때 유일하게 있었던 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궁녀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의녀의 기록이 전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의녀라는 직업이 조선시대 때 처음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대 때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남녀들의 접촉조차 기피하던 시대였기에 남자 의사가 양반집의 부녀자 손목을 잡고 맥을 짚거나 몸을 더듬으며 혈자리를 찾고 거기에 침이나 뜸을 놓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거기다가 출산을 돕기 위해선 여성 의사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여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양반집 여인들이 병에 걸렸는데도 부끄러움에 남자 의원의 진료를 받지 않다가 결국 사망하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태종은 허도의 건의에 따라 관비들에게 의술을 가르쳐 여인들이 걱정 말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었죠.
처음엔 어린 관비 중 10명의 아이들을 가르쳐 고작 5명만 의녀가 되었지만 의녀를 찾는 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계속해서 추가로 인원을 뽑았고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의녀들이 양성되기 시작했죠.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실력이 출중한 의녀들만 내의원에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해민서나 활인서, 전의감 아니면 지방에 배치되어 병든 여성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관비들에서 차출의 글을 가르치고 의술을 가르치다 보니 시험에서 낙방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민서의 담으로 쫓겨났다가 여전히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다시 관비로 강등되었죠. 하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시험을 합격한 의녀들은 내의녀로 임명되어 녹봉을 받으며 궁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내의녀들은 국내에 대비나 왕비, 후궁들의 병을 보살폈고 그중 가장 뛰어난 의녀는 어의녀가 되어 왕을 보살폈습니다. 왕의 남다른 총애를 받았던 어의녀 중에서는 실록의 기록이 남은 인물도 있는데요. 그녀가 바로 중종 때의 어의녀 장금이죠. 이 어의녀 장금은 훗날 중종에게 대장금이라는 칭호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MBC 드라마 대장금은 허구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의녀 장금을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였죠. 의녀들의 기본 쏘임은 바로 병자들을 돌보고 간병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의녀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일단 모든 처방은 의원이 했고 의녀가 직접 처방은 할 수 없었지만 높은 신분의 여인들이 병에 걸리면 직접 진맥도 하고 시침도 하는 등 의원 노릇은 기본이었고 임산부가 있을 경우에는 조산원 일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의녀들은 여러 범죄 수사에도 동원이 되었는데요. 바로 현재의 여경 역할을 한 것이었죠.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남자들이 여자의 방이나 몸을 수색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을 의녀들이 도맡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임신 여부까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여성 범죄자가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임신을 했을 땐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형집행을 중지했었기 때문이죠. 또한 궁녀들이 죄를 지었거나 후궁 또는 어린 왕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끌어내는 것 또한 의녀들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궁녀들이나 후궁들은 왕의 여자이니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으니 감옥에 갇힌 궁녀와 후궁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또한 모두 의녀의 몫이었죠. 게다가 왕비의 능을 만들 때나 옮길 때도 남자들이 할 수 없었고 왕비와 후궁의 무덤을 지키는 일 또한 모두 의녀들이 도맡아 했으며 후궁이 죽어 그 제문을 읽는 것도 역시 의녀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반집끼리 혼인을 할 때 혼수가 너무 많고 사치스러워지자 의녀를 보내 혼수 물품들을 검사하게 했는데 이때는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집 부인들도 의녀들에게 꼼짝할 수 없었고 의녀들이 혼수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려주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죠. 또한 지방으로 내려간 의녀들은 아무래도 한양보다 열악했던 지방의 의술 체계와 구급 지식을 전파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고 여러 의술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의관들이나 의원들이 자문을 받던 의녀가 있을 만큼 조선 의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 고객은 여성이었지만 그들의 의학 지식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백성들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의술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발돋움해 가던 의녀들이었지만 관비들이었기 때문에 천한 신분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녀들은 성종 말기부터 연산군 때에 이르러서는 각종 연회에 불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연산군은 의녀들에게 음악과 춤을 가르치라 명했고 국내에서 연회가 있을 때는 기생들과 함께 불려와 대신들의 수를 따르고 춤도 추며 음악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직업보다 신분이 더 중시되던 사회였기에 의녀들이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양반들 눈에는 그저 잔치할 때 옆에 앉아서 술 따르는 천한 의녀 계집 정도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중종 때에 들어와서도 의녀를 의기라고 부르며 양반들의 연회에도 계속 불려나갔었는데요. 이에 중종은 더 이상 양반들이 사사로이 의녀를 잔치나 연회에 부르지 못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미 의녀들을 기생처럼 불러 데리고 노는 것에 맞들린 양반들은 계속해서 그녀들을 연회에 불렀습니다. 그런 탓인지 조정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의녀를 개인적인 잔치에 불러내는 일은 끝내 근절되지 않았죠. 이후 의녀들은 약방기생이라고 불리며 양반들은 의녀들을 기생들 중 최고의 기생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의녀들은 의술을 익히는 것은 소홀히 하고 양반들과 놀아나며 돈과 술에 찌들어 마치 기생처럼 각종 연회에 참여했으며 고관대작이나 그의 아들들을 꼬셔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의녀들은 궁녀들과는 다르게 결혼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의녀들의 최종 목표는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양반들 사이에서는 돈만 밝히는 기생보다 똑똑한 의녀를 첩으로 들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의녀를 첩으로 삼으려면 여종 한 명을 관비로 넣어야 했고, 그러면 의녀는 관비 신분에서 양인의 신분이 될 수 있었죠. 이후에 그녀가 낳은 자식 또한 천민이 아닌 양인의 신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평민들과도 결혼을 하긴 했는데요. 신분 제사회였던 조선시대의 의녀들의 신분은 결국엔 관비였고, 심지어 보통의 관비들보다 더 천시되었죠. 그 이유는 의녀들의 직업 특성상 남자들과의 접촉이 잦았고 약방기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구박도 많이 받고 버림받는 일도 허다했죠. 예전 MBC 드라마 허준이나 대장금을 보면 의녀라는 직업이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비참했습니다. 비록 의녀들이 했던 일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글을 쓰고 읽을 줄 알 정도로 지식 또한 풍부했으며 지금으로 보면 대단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들의 신분은 비천한 관비 신분이었고 약방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후부터는 더 천한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결혼도 쉽지 않았으며 그나마 양반집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그마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애종이라는 의녀도 모든 일에 특출났던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결국 신분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죠. 그렇게 의녀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조선 후기까지 미천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의녀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인해 사람들이 간호사가 되기를 꺼려하기도 했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의사이자 간호사들이지만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매우 낮았고 신분 또한 가장 천한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하던 의녀들이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 건 정말 애석할 따름이네요. 조선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뛰어난 의사였지만 대접은 가장 천한 기생 취급을 받았던 의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영어 학습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교재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죠. 그렇다면 인터넷은 물론이고 녹음기도 없던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외국어를 배웠을까요? 조선시대에 중요했던 외국어는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였습니다. 국가 간 소통이 필요했던 당시 이런 외국어 능력은 외교의 핵심이었죠. 특히 조선은 사대교린이라는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큰 나라에는 예를 다하고 이웃 나라와는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가 필수적이었죠. 역관은 조선시대의 통역과 번역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역관의 위치였습니다. 역관은 중인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임무가 국가의 중대사였기 때문에 조정의 대신들도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했죠. 예를 들어 조선 후기 병인양요 때 오경석이라는 역관은 프랑스 함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석 달치 식량밖에 없으니 조금만 버티면 물러갈 것입니다. 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역관들은 단순한 통역을 넘어 정보 수집과 외교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 국가기관이 바로 사역원이었습니다. 사역원의 기원은 1276년 고려 충렬왕 때 설립된 통문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사역원은 계속 운영되었고 조선 말기까지 역관들의 관리와 교육을 담당했죠. 사역원에서는 사학이라는 4가지 외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했는데요. 사학은 중국어 교육인 한학, 몽골어 교육인 몽학, 일본어 교육인 외학, 여진어 교육인 여진학을 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교육기관에 우어청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선말 사용을 금지하고 하루 종일 외국어로만 대화하도록 했죠. 오늘날 영어마을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편 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역원에 들어간 후에는 본격적인 외국어 학습이 시작되었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외국어를 공부했고 매달 2일과 26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3개월마다 원시라는 기말고사도 치러야 했고요. 수련을 마친 후에는 역과라는 시험에 응시해야 했습니다. 역과는 잡과라고 불리는 기술관리 선발 시험의 일종이었는데 초시와 복시에 통과해야만 정식 역관이 될 수 있었죠. 특히 다른 과거 시험과 달리 역과에서는 구술 테스트가 있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실제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외국어 학습 교재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어 학습을 위한 노골대와 박통사가 유명했는데요. 노골대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용된 중국어 회화 학습 교재입니다. 조선 초에 설치되어 운영된 사역원에서 중국어 실용회화의 초급 교습서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3명의 고려 상인이 중국에 가서 겪는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중국어를 가르치는 책이었죠.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상권은 완전히 회화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어디서 오셨어? 나는 고려 왕경에서 왔어.
이제 어디로 가오? 난 북경으로 가오. 이와 같은 실용적인 회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박통사는 박씨 성을 가진 통역사라는 뜻입니다. 박씨는 중국에 없는 성씨였기 때문에 한국인 통역사를 상징했죠. 노걸대가 상인을 위한 비즈니스 회화에 가깝다면 박통사는 일상생활과 문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노걸대보다 고급 단계의 중국어를 다루고 있었죠. 두 교재 모두 처음에는 한자로만 되어 있었으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는 한글로 음을 표기한 노걸대언해와 박통사언해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발음을 표기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이 훨씬 쉬워졌죠. 중국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의 학습 교재가 있었습니다. 첫 회신어는 새로운 일본어를 빨리 해독하는 교재라는 뜻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갔다 돌아온 강우성이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몽어노걸대는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를 몽골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몽어유해라는 교재도 있었는데 이는 한자, 몽골어, 국어가 함께 실려 있어 몽골어뿐만 아니라 국어와 중국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였죠. 삼역총회는 만주어로 번역된 삼국지를 다시 국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3번 번역했다고 해서 삼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한 팔세아와 소아론이라는 교재도 있었는데 이는 원래 청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초보적인 수준의 만주어 학습서였죠. 아무래도 역관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관 가문이 형성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역관으로 유명한 집안이 등장했죠. 인동 장씨, 밀양 변씨, 우봉 김씨, 천령 현씨, 해조 오씨 등이 대표적인 역관 가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숙종의 후궁이었던 장희빈도 역관 집안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희빈 장씨의 친아버지인 장현과 오촌 당숙 장현도 모두 역관이었고 특히 장현은 효종에게 큰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죠. 조선시대에는 여러 유명한 역관들이 있었는데요. 이상적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습니다.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이상적은 청나라에 갈 때마다 새로 출간된 책들을 가져다 스승에게 보냈죠. 감동한 김정희는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려 이상적에게 선물했고 이 그림은 이상적이 청나라에 가져가 당시 유명 학자들에게 평을 받음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재가 되었죠. 오경석은 16살에 역과에 합격해 역관이 된 인물로 22살부터 일생 동안 13번이나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이상적에게 배웠고 실학자 박제가에게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조선의 승리에 기여했고 1871년 신미양요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개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김윤식,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등 후일 개화파가 된 인물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태극기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기도 했죠.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은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고 뛰어난 서예와 회화 감식가로 전형필의 간송미술관 컬렉션 형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에는 5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기 교육을 위해 5살부터 사역원에 입학시켜 외국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했죠.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대화를 교재에 담아 살아있는 회화 교육을 했습니다. 언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재를 계속 수정하고 보완했죠. 한양뿐 아니라 외국과 접촉이 있는 지방에도 교사를 파견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외국어 학습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들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국제 외교에 활용했으며 한글 창제 이후에는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 시스템을 갖추었죠. 결국 외국어 학습은 시대를 초월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무관리를 등용했던 과거시험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집안의 운명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몇십 년은 과거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물론 시험장에서 온갖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죠. 때문에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주는 직업인 겁역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겁역을 비롯해 조선시대에 있었던 특이한 직업들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제도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면서 나름대로 시험이라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려 했죠. 하지만 성종실록과 이수광의 지봉유설의 기록에 따르면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른 것은 아니었던 모양인데요. 미리 예상 답안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장 안에서 시험지 바꿔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시험 시간에 시험장 밖에서 작성한 답안지를 몰래 들여보내거나 시험감독관을 매수하는 등 온갖 부정행위가 판을 쳤다고 합니다. 성호사설을 썼던 이익은 조선 후기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좋은 자리를 잡아주는 선적군, 답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겁역, 작성된 답지를 깔끔한 글씨체로 바꿔 써주는 서수와 한 팀을 이뤄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답지를 스스로 쓰는 사람은 응시자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죠. 그런 부정행위 전문가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존재가 바로 겁역이었다고 합니다. 아예 과거 시험에 답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리시험 전문가였으니까요. 정조실록에 따르면 서울의 고봉환과 송도의 이활용, 호남의 이행이, 호서의 노궁 등이 겁역으로 유명한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남의 대표적인 거벽인 유광옥은 그를 모티브로 한 유광옥전이라는 소설이 나올 정도였죠. 유광옥은 잘 사는 집안 아들들의 과거 시험 답안지를 대신 써줘서 그들을 합격시킨 대가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양반가에서 그의 명성이 높아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영남 지역의 과거 시험장으로 파견된 시험관이 영남의 인재로 유명한 유광옥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본다는 소식을 듣고는 과거 시험에서 그를 장원으로 뽑으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과거 시험에는 답안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관은 유광옥이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 답지를 1등으로 뽑은 후 다음으로 잘 쓴 답지를 2등과 3등으로 선정했죠. 그런데 막상 확인을 해보니 놀랍게도 1, 2, 3등 모두 유광옥의 답안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시험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졌죠. 바로 1, 2, 3등 답안지 모두 유광옥이 대신 작성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후 시험관은 유광옥을 서울로 압송하기 위해 그를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유광옥은 서울로 압송될 경우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은밀한 곳에서 위조화폐를 만들어낸 도주자입니다. 숙종 시절인 1678년 1월 23일부터 상평통보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화폐를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화폐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자 녹그릇 등의 물건을 훔쳐 얻은 구리로 동전을 위조하는 도주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초부터 화폐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17세기 말부터는 이 위조화폐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숙종은 화폐 위조를 막기 위해서 위조화폐를 만든 사람은 물론 그와 관련된 공범에게까지 큰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정에서 강력하게 위조화폐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도주자들은 한양을 떠나 깊은 산속이나 변방 지역으로 숨어들었고 심지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 안에서 위조화폐를 만드는 사람까지 있었죠. 승정원 일기를 보면 1724년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성갑도에서 위조화폐를 만드는 현장을 급습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단속 정보가 새어나가 버리면서 대부분의 도주자들을 놓쳐버리고 그들이 위조화폐를 만드는데 썼던 3,000근의 구리와 2,000근의 납 그리고 석탄 200섬을 발견해서 압수했다고 하네요. 조선 후기에 문인인 이옥이 남긴 석굴도주라는 글을 보면 당시 위조화폐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하죠. 경남 진주에서 지금의 형사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토포군 허남은 돈을 물쓰듯 써대는 3명의 여인들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은밀히 그녀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그녀들이 도착한 곳은 고성의 어느 동굴이었습니다. 허남이 동굴 안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쇠를 녹이는 화로였는데요. 그 동굴은 바로 가짜 상평통보를 만드는 도주자들의 아지트였던 것이죠. 허남은 호통을 치며 감히 법을 어기고 위조화폐를 만드는 그들을 꾸짖었지만 도주자들은 오히려 허남에게 뇌물을 주며 그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허남이 급히 포교들을 이끌고 돌아왔지만 이미 도주자들은 모두 도망을 친 후였다고 하네요. 당시의 위조화폐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동전에 비해 무게도 더 가볍고 품질이 떨어지는 수준이었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백성들이 한눈에 그 차이를 알아보기는 어려웠다고 하죠. 때문에 19세기가 될 때쯤에는 위조화폐가 너무 많아지면서 아예 시장이 마비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증건을 목적으로 만든 당백전이 실패한 것도 바로 위조화폐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조선시대의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 외지부입니다. 조선시대의 소송은 철저하게 문서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문서의 양식에 맞춰서 한문으로 소송 내용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때문에 백성들이 소송을 하려면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지부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외지부 덕분에 힘없는 백성들은 양반을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외지부를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외지부들 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 지식을 악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외지부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부자들의 일을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의뢰인들의 승리를 위해 증거문서를 위조하거나 관아의 실무를 맡았던 서리들을 매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선의 조정에서는 외지부를 두고 백성들을 꼬드겨 소송을 벌이며 법을 악용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라 판단했죠. 연산군 시절에는 16명의 외지부를 함경도로 유배보냈으며 성종 때부터는 아예 외지부라는 직업 자체를 불법이라 선언하고는 만약 외지부 노릇을 하다가 발각되면 온 가족을 변방지역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외지부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세워진 시기까지도 외지부를 하는 사람이 계속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현재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여러 직업을 고민하듯 조선시대 사람들도 직업 선택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당시에도 직업별로 월급이 천지차이였습니다. 과연 조선시대 사람들은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을까요? 먼저 조선시대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궁녀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보이며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죠. 큰돈을 벌기보단 직장에서 잘릴 걱정 없이 가늘고 길게 일할 수 있는 장점과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연금 때문이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이유로 공무원의 인기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조선시대 여성의 경우는 궁녀만한 직업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궁녀는 궁궐에서 생활하며 왕과 왕비를 비롯한 여러 왕족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죠. 궁녀는 여러 가지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처녀여야 했고 말조심도 해야 했으며 평생 궁궐 안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리고 그녀들은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다른 남성과 연애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혼인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월급은 꽤 괜찮았습니다. 1925년 기록에 따르면 궁녀들 중 왕이 머무는 내전에서 일하는 지밀상궁은 월급이 가장 적게는 50원, 가장 많이는 196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았던 이는 궁녀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았던 제조상궁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1920년대의 1원이 지금의 5만 원 정도의 가치에 해당했다고 하니 196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98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궁녀들은 궁에서 먹고 자는 비용이 모두 공짜였기 때문에 모두 순수익이었죠. 지금도 세금 다 떼고 통장에 매달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려면 연봉이 대충 1억 7천만 원은 돼야 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평균적으로 궁녀들은 매달 40원에서 80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는데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녀들은 하루 일하면 하루 쉬는 2교대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일하는 시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는 편이었죠. 다음으로는 지금의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조정 관료들은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았을까요? 조선 후기에는 나라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관료들이 받는 녹봉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풍족하게 받던 시기에는 가장 높은 관직이 1년에 쌀 100석과 1032필, 가장 낮은 관직은 쌀 14석과 배 4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가장 높은 관직은 2억 원 정도였으며 가장 낮은 관직도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던 셈이죠. 다만 임진왜란 이후 나라의 재정이 파탄나고 1647년에 인조가 녹봉제를 개정하면서 관료들이 받는 녹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군대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1년 6개월이지만 조선시대 때 군인들은 16살부터 60살까지 무려 44년이라는 거의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복무해야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군인들처럼 군대에서 쭉 복무를 했던 게 아니라 1년 중 2개월에서 6개월만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최소로 잡고 1년에 2개월만 복무했다고 쳐도 7년이나 되는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면 군인들에게 돈이라도 많이 줬을까요? 진짜 슬프게도 조선 전기에는 군인들의 월급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군역의 의무를 당연히 해야 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야 훈련도감이 생겨났고 거기에 속한 이들은 직업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제야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재정이 파탄나버렸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군역은 군역대로 하면서 투잡으로 다른 일까지 병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인식되었던 직업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똥장수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백성들의 배설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던 예덕선생이라 불리는 똥장수들이 있었죠. 이들은 1년에 대략 600냥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한 냥을 현재의 가치로 약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라고 하며 누군가는 그렇게 하면 너무 가치가 낮아서 약 100만 원 정도는 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5만 원으로 쳐도 3,500만 원, 100만 원으로 치면 무려 1년에 6억 정도를 벌었던 겁니다. 일반 평민이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직업은 흔치 않았을 것 같긴 하죠. 그리고 18세기 후반 기준으로 600냥이 있으면 한양에 좋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사람들에게도 똥장수 일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만약 1년에 서울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관이라는 특이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신단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면 외국 관리와 조선 관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역해주는 역관들이 따라갔었죠. 이때 조정에서는 역관들에게 출장비로 인삼 80근을 줬다고 합니다. 역관들은 그 인삼을 외국에서 곧바로 팔았는데 당시 조선 인삼은 매우 귀한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80근의 인삼을 팔면 은 2,000냥 정도를 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무려 10억 원 정도입니다. 그 당시 사신단 일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였다고 하니 따지보면 연봉 10억 원 정도였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 생활비로 쓰는 돈도 있을 테고 매년 사신단을 따라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꾸준한 돈벌이는 아니었을 테지만 한두 번만 역관일을 하면 평생 벌 돈을 다 벌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역관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해외에서 파는 물건들을 사서 조선으로 들고 와서는 비싸게 팔아먹는 엄청난 고마진의 개인 무역업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나라이건 재물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었잖아요.
조선시대의 역관 또한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 대대로 이어온 대감집 양반들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을 테니 자식 손자 대대로 역관을 시키면서 독점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조선시대에도 인기가 없던 직업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즉 당시의 의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의원들이 나라에 소속된 의원과 그렇지 않은 민간의원으로 나뉘었죠. 당시에는 의원이라는 직업의 인식이 정말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관직 못할 거면 이거라도 해라 식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직에 나가지 못하거나 몰락한 양반들이 배워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민간의원이었다고 하죠. 지금으로 치면 개인 병원을 차린 거라고 보면 되는데 환자들에게 돈을 받았던 게 아니고 주로 쌀이나 면포, 비단 등 뭐라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면 전부 다 치료비로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들이 의원에게 치료를 받고 바로 그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병이 낫거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줬다고 하네요. 만약에 병이 안 나으면 아무것도 안 줘도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의원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도 안 좋았던 데다가 돈까지 많이 못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집주름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18세기 중반 이후 한양은 엄청나게 상업이 발전하면서 조선 팔도에서 한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서울 경기권으로 몰리는 현상과 똑같았던 거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집거래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으며 그때부터 집주름들이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집중계를 하고 그 대가로 거래된 집값의 10%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태권의 성시전 도시에는 집주름이 큰 집 작은 집 가리지 않고 중개해주고 한 집이 이사하면 10집이 움직이며 1000량을 매매하고 100량을 수수료로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노승의 자저실기를 살펴보면 홍선량이라는 사람이 한양에서 가장 비싼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약 7000량이었다고 하죠. 그때 거래를 성사시킨 집주름은 700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로 3,500만 원을 받은 셈이죠. 왠지 조선 후기부터 급격히 재산을 불렸던 집주름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다양한 직업들과 그들이 받았던 월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